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강원도 제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강원도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소용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 먼저 윤석열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 1년이 돼서 해오고 계신데 우리 한중일 대변인님 지난 1년의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수미양가 기준으로 네. 수에 부합하는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전반적으로 지난 정권에 비교해서 외교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5년 임기 중에 1년을 그 초석을 다지는 기간으로 잘 준비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야당 점수는 얼마일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허소영 대변인님 지금 95점 주셨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몇 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팔이 이렇게 심하게 안으로 굽는 경우를. 네. 예,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비하면 낙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35%, 부정 평가가 59% 나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점수를 부여한다면 저는 35점 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의 그 눈높이에 부응하는 점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점수를 많이 깎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은 대통령의 무능과 자질 부족 그리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은 부족한데 의견을 듣지 않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연거푸 해버리는 경우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외국 순방할 때마다 제발 나가서 발언 좀 신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 과정에서 외교 참사, 경제 참사가 이어졌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총체적 위기, 참사의 연속, 그리고 불통의 검찰공화국, 그리고 국민과 외교 상대국을 적 아니면 아군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이고 파행적인 국정 운영의 1년이었다. 상당히 긴 1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합니다. 김영식 교수님께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에 주는 거에 제가 좀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주로 저는 빵점을 많이 주는데 저는 한 4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나름 그래도 선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낙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점에서 점수가 괜찮았고 어떤 점에서는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상호 신뢰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제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문제,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정 1년이 아직 아주 긴 기간은 아니기는 한데 우리 나철성 소장님께 또 여쭙습니다. 어떤 점수 주시겠습니까? 39.1점을 주고 싶습니다. 39.1점이요. 이유는 뭐죠? 최근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 1년을 맞이해서 5월 6일부터 8일 동안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1000여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의 응답이 39.1%가 나왔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얻었던 득표율이 48%,
48.65%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한 10%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수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김영삼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 1년 동안은 55% 정도의 지지를 유지했던 비해서 최하가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우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10% 이하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도 한 35% 중반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현재의 민심의 척도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들은 뭐냐고 한다면 동일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걸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하게 야당에게 이게 반사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가 35%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32%밖에 나오지 않는 관계로 해가지고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더 높은 이러한 기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 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나 최근 전국을 흔들고 있는 젊은 정치인의 코인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전혀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의 바람에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정말로 혼란의 상황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내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 극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 정치, 한국 경제의 민생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깊어지는 지난 1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중일 대변인님 지금 이제 세 분의 점수를 들으셨는데 조금 격차가 있죠. 이게 조금 변론할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1년은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상화의 기간이었습니다. 과거 그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는 뚜렷한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좀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진한 정책들 중에서 효과를 못 냈던 정책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미흡한 정책들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보니까 임기 5년의 기간 중에 지금 1년을 보낸 시기입니다. 20%의 임기를 지금 마쳤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도입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 나는데 지금 1년은 윤석열 정부의 도입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미흡하다 하고 지적할 사항들도 있죠. 근데 큰 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1년이 지난 시간 1년이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저는 매우 후하게 잘 수행했다. 다만 대통령이 또 한간에 얘기하는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또 마인드가 국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정부 출범 1년 이후 강원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 가장 궁금한데 다시 이제 한중일 대변인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원도의 가장 큰 선물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26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과거 얘기까지는 좀 안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공약을 냈고 그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의 수건이었죠. 그동안 강원도는 지리적, 환경적 그 특성상 여러 규제가 많았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쉽게 개발이 가능한데도 이 강원도에서는 개발의 인허가가 매우 까다로웠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발전이 좀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가 되면 자치권이 보장이 되어 규제 완화가 용이합니다. 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강원도만의 맞춤형 정책을 잘 만들고 개발해서 만들어 간다면 저는 앞으로 강원도 발전이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 국회의 다수를 차고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적극적인 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선물 아직 포장지를 뜯기도 전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선물이 될지 아니면은 이 부담으로 작용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그 특별자치도 출범이 6월 11일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별자치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 내용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5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가 되면은 모든 것들은 종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불과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려 국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촉박하죠. 행정위 그다음에 법사위를 모두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가 1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에 있어서의 변화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는 후폭풍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좀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5월 29일 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특별자치도 20개 법안이었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제출하고 있는 건 개정안으로 137개의 법안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안 통과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고 강원도에서 정리된 거라고 하는 것들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외람되지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그나마 있었던 국방위 관련된 안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임의조항으로 변경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네.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들은 지난주에 5월 10일 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공청회 같은 경우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외적이죠. 비공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 위원들이 했던 지적과 발언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지나치게 강원도 특별법안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될 부분들이 없다. 또 이렇게 권한을 준다고 한다면 중앙부처에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600년 만의 변화가 도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있어서 실현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이와 관련돼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7대 공약 중에서 제1공약이 특별자치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빈 껍데기 출발로 시작된다고 한다면 정권 1년을 맞이해서 강원도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각고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참 우려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김영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의 수건이었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이 됐고 네. 또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도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제가 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전라북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기북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말 그대로 특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특별을 주다 보니까 특별하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붙으면 이러한 것들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어오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전국에서 다 특별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모두가 특별한 가운데 그러면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과 똑같이 뭐 아래 지역에 이제 많은 광역 시도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흉내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DMZ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내용에 별로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그냥 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건이거든요. 네네.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 영동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강원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다 개발하면 과연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찾아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만 보존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개발하려고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네.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반은 강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춘천 동서 이제 고속화 철도인데 다들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춘천 속초 간의 동서 고속화 철도가 놓인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하루아침에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네. 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국에 아마 동서 고속화 철도 같은 철도 다 만들어 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놓여져 있는 곳들이 다 발전했느냐? 지켜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울 강릉 간 KTX 노선만 보더라도 결국은 양쪽 끝에만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졌지 중간에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상당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내리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그러니까 역사가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름 지역과 연계되게 주변의 관광지들을 잘 개발을 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 과제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허소영 대변인님께는 좀 민생 이야기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제 여러 사업들 발표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고물가, 고금리의 서민 경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 1년을 사실은 이제 뭐 민생과 관련해서 보면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1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무역 수지, 경제 성장률, 일자리 등 주요 지표가 줄줄이 다 악화 일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 작년 4, 4분기에 마이너스로 들어섰고 수출은 7개월째 마이너스. 무역 적자도 14개월째 마이너스. 이 지표로만 본다 그러면 IMF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방향도 갈짓자인데요. 긴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이어가면서도 부자 감세율을 64조를 5년 동안에 걸쳐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그 재정을 어디서 확보하겠는가? 결국에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년 전에 일자리 한 80만 개 창출되었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40만 개 정도로 줄어서 그 늘어야 할 것은 줄고 줄여야 할 것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더 나빠진 것은 현실적인 민생 그 지표입니다. 그 가계동향 통계청의 가계동향 그 조사에 따르면은 가구당 실질 소득이 그 지난 4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것을 보면 1.1%, 근데 3분기에는 2.8%로 그 감소를 한 바가 있고요. 2016년에 2.3%한 것이 가장 바닥이었는데 그걸로 기준을 보면 6년 만에 가장 큰 그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3고의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의 그 대외 경쟁력도 상당히 떨어졌는데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경험하기에는 가장 최근에 일이 없었던 것인데 이자 비용이 1년 전에 비해서 28.9%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자를 대부분 물어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물가 부분에서도 그야말로 고공행진이죠. 그 서민 체감 물가는 한 7에서 8% 정도 오른 걸로 되어 있는데 햄버거가 17% 정도 올랐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대중적인 그 음식 중에 하나의 라면도 12.3%가 올랐습니다. 거의 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작년 5월이 1,268원이던 것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32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부가 내세웠던 민생 정책, 특히 경제 기조 3가지가 있었는데요. 감세, 건전 재정, 복지 확충. 그런데 현실화한 것은 감세밖에 없었다. 그것의 결과가 지금 민생 파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김용식 교수님 좀 지적하시고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요. 네. 하나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물가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혹은 뭐 2년 기간 동안에 정부가 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통화량 증가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구 정부 뭐 그거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분명 아니고요. 돈이 나오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랐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금리거든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흔한 정책이 바로 고금리 기조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5%를 지금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3.5%가 기준금리다. 이거보다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 의견인 거예요. 오히려. 물론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이건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쨌든 국제 정세 혹은 경제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올리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했는데요. 그것의 이자율이 연 15.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경제의 판을 이해하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포석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50만 원 빌리자고 그나마도 이 얼마나 지금 대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쪼이고 있냐면 이 50만 원 빌리자고 바로 15.9% 금리를 주는 데에 줄을 섰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그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대변인님 지금 전체적인 평가 들으셨는데 강원도의 7대 공약들 또 다른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철성 소장님께서도 7대 공약의 미흡함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허소영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이 경제적인 그런 민생의 문제가 강원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김영식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국가에서 국가 자본이 좀 침투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위한 뒷받침이 지금 고물가, 그다음에 고이자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말씀 좀 드리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강원도까지 다 같이 똑같이 미친 영향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7대 공약 이행도 아직 진행을 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래 윤석열 정부 지금 5년입니다. 네. 5년에 지금 1년만 가지고 그거를 다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4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믿고 지원을 해주면서 있다 보면 그 4년 안에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또 만들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중일 대변인께서 이제 1년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계획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 한중일 대변인의 말씀처럼 4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7대 공약이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의 실망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말의 성찬 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7대 공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고 한다면 그 이전에 오색케이블카를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7대 공약에서 핵심은 바로 신성장 사업을 강원도에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강원 남부 같은 경우는 폐강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 돌파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녹색과 생명산업, 더 나아가지고 탄소 중립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들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굵직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또 강원 북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국방기획 2.0으로 비롯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거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비전과 계획과 내용 어느 곳도 현재 제시되거나 살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는가. 지방정부 100대 성과로서 제출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와 관련된 분들은 언급되어 있지만 7대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SOC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4년 동안 맡겨놓고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1년의 지난 성과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현재 굴러가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명료하게 우리의 요구들을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제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이 될 때만이 정말로 도의 소멸 위기에 놓이는 인구 문제를 비롯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절실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 사활이 걸린 어떤 공약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좀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대통령의 강원도 7대 공약은 이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 공약을 추진하고 실행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정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수천억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거 하겠다고 연대가 별로 없어요. 계획은 있는데. 왜? 자치단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나름대로 혼자 추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지사 공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계획은 있는데 그러니까 공약은 있는데 추진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 4년이 아니라 다 끝날 때에도 이 공약은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대통령의 공약들을 지켜보고 또 추진하고 이것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실현화가 되려면 사실 정치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현 정부에서 강원도의 위상이 어떻게 달려졌는가, 실제로 정치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가, 이번에는 이 문제 좀 토론을 해볼 텐데요. 김영식 교수님, 지금 현 정부에서 강원도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어떤 실감 느껴지십니까?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못 느낍니다. 이게 이제 1년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에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보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화두가 있거든요. 과거부터 있었던 거.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강원도민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강원도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가장 적고 우리나라 GDP에서도 3%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구도 3%가 안 되고. 그러니까 소멸 지역으로는 18개 지역 중에 뭐 2군데 빼고는 다 소멸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화두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에다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켜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균형 발전에서 어디나 이제 살기 좋아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그 러시아 관련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러시아 극동 지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게 수입도 해야 되고 명태, 오징어 상당히 이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이 앞으로 올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균형 발전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소외될 수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경제 소멸 혹은 지역 소멸로 나갈 수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다음에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걱정들이 또 많은 거라.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SOC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구가 줄어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교통 인프라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예타에 또 집어넣죠.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냥 공약 정책만 세우다가 지금 이제 몇십 년 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다시 한중일 대변인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이 이 정치력 부분이었거든요. 강원도 인사들이 전진 배치가 됐죠. 권성동 의원이 첫 원내대표가 되셨고 또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도출신 의원들이 일따라 발탁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정치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요 당직을 보게 되면 강원도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 매우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그분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이나 의정 활동을 보게 되더라도 강원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도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끌어가서 강원도가 좀 발전을 더 이루어지겠다고 보여진다면 내년도 2023년 4월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소야대의 상황을 네. 여대 야소로 바꿔야만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계속 지켜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국정의 동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많은 현안과 수건 사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표현해 주셨고 허소영 대변인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정치력이 강화되면 특자도법 개정안 통과 등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평가하시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출신의 그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 환경에서 뭐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가운 역할일 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의 어떤 삶을 바꿔내거나 혹은 강원도에 그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도민들이 바라는 선물을 주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더라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지난 1년 동안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곧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동해안권역이 가장 가까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동해안권역의 그 지역구를 두신 우리 이철규 의원께서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이 동해안의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 속에서만 있을 뿐이지 강원도민을 위한 어떤 행보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정치력 강화지 강원도의 정치력 강화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네. 같아요. 김영식 교수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글쎄 뭐 강원도에 정치인이 8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은 뭐 20명, 3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일당백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능력이 있는 만큼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하는 건 좀 아쉽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척 영월을 연결하는 뭐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뭐 동서 고속철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정치적 영향을 발휘해서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와 하겠다는 공약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야의 협치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우 반가운 일이죠. 네.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맨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당에게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호조권 얼마나 커다란 이 정말 중앙 정부의 쟁쟁한 모든 자리를 네. 거머쥐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특히 얼마 남지 않은 특별자치도를 비롯해가지고 내년 총선 연간까지 뭐 임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정치적 부담이고 강원도민들에게도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서 강원도에 있어서의 위상과 이러한 역할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그 힘들을 좀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권에 바라는 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원도를 위한 일들에 있어서는 뭐 여당, 야당 가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변해야 될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또 그 정책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합의들, 그 검토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것도 무엇을 정말 규제를 풀어야 하고 무엇을 풀지 않으면서 오히려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일단은 여론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공중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 뭐 수적으로는 8명, 13이긴 하지만 이
이 100명, 뭐 800명과 같은 8명을 보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성과들은 참 어렵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워낙에 윤석열 정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집행부, 행정부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거대 야당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어떤 궁극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저희가 당을 떠나서 그 합의하고 또 같이 그 공론화에 참여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년 총선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안정론과 심판론이 대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허소영 대변인님과 한중일 대변인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양당에서 지금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번에는 야당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요. 뭐 매번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2020년 4년 전이죠. 2020년에도 뉴스 헤드라인이 모두 국정 안정이냐, 네. 정권 심판이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번 그런 것을 이제 다투는 그런 그 정치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워딩으로 2023년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서 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서 그 좀 충분히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여당과 정부의 1년살이가 너무도 길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민주당은 민생 파탄과 굴욕 외교 그리고 검찰 독재로 거꾸로 간 대한민국의 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절실함으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죄송합니다. 강원도당에서는 지난 11일에 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강원도민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대한 강원도민 10만 인터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출정식을 가지면서 강원도민의 민생 정치를 구현을 하고 또 생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8개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민심에 초밀착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새로 그 설립한 그 도당의 연구소죠. 해파랑 연구소에서 이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 의견을 내년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그동안 이제 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막상 그 민심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에서 충분히 이제 반성을 하면서 그 도민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정책 방향과 그 바람들을 담아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정치 환멸 혹은 무심, 무관심에 빠져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그 제대로 쓰임새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 쇄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당 내년 총선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강원도당 그 국민의힘에서는 2024년 총선 전석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뛰고 있습니다. 전석 승리요. 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국회의원 수가 강원도에 8명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 강원도에서는 적은 수죠. 그리고 그 기존에는 이제 9석도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우리 8명의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보게 되면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도 못했던 일들을 1년 안에 이뤄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뭐 오색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물론 지금 특별자치도가 난항에 있다라는 지적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었는데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비록 소수의 여당 의원이지만 주요 당직자에 포진되는 순간부터 이 일이 진행되고 처리가 다 됐습니다. 이런 걸로 기초해서 봤을 때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전석 국민의힘이 승리가 된다고 하면 강원도 발전은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 전석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당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형식적인 출범이 아니라 네. 민생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에 가서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그 정책과 발굴을 하고 또 공약을 준비해서 그 공약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먹혀 들어갈 수 있어서 시민들이 좀 원하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내년에 24년도 전석을 승리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루도록 네. 저희 국민의힘을 노력하겠습니다.
저 잠깐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오색 케이블카 뭐 됐다 또 뭐 특별자치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오색 케이블카이고 네. 어떤 내용을 담는 특별자치도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 그 당론을 떠나서 지역을 보고 국민의힘도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좀 요 주제가 좀 안 나와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면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네. 동해안권역의 생존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당론을 떠나서 같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해안권역은 저희 민주당이 그 의석을 차지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제 국민의힘인데 여기 이쪽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 단순히 고 권역뿐만이 아니라 이 전 국민에게도 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더 절실하게 지금 당장 저희 그 지인들도 이 어류 못 먹겠다. 그러니 마지막 만찬을 즐기자 막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 현재에서는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히나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교수님, 내년 뭐 총선은 사실 현 정부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던 모든 선거들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심판론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권하고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내 삶이 전보다 나아졌느냐 하는 것들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좋아졌다. 그러면 한 표 줄 거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라고 하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많은 여야라고 8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두 분 다 그거는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글로컬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받지 못하면 대학들이 문을 닫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가진 정보로는 이미 다른 지역들의 정치인들은 발빠르게 엄청 열심히 움직여요. 이거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네. 제가 강원도 정치인 중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심지어 도지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스 사업은 사실은 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도가 움직이지 않아서 떨어졌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양당 우리 대변인들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철성 소장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방향을 좀 보다고 한다면 현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리 내치와 외치의 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부정과 부패가 가해지게 되면서 전체에 있어서의 이 정치 무관심증 그 범위가 무려 갈수록 40% 이상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치적 무관심증이 넓혀지게 될 경우에는 여야 중에 어디가 불리하냐? 야권이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최근에 있어서의 무당층의 증가는 젊은 층과 30, 40대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당 같은 경우는 노령층에 있어서의 안정적 지지기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직격타가 야당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재적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야당, 현대 거대 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있어서의 임무를 비롯한 정책의 대대적인 쇄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의 선거에서는 지는 정당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절박한 과제를 가지고 정말로 민심에 천착을 해서 변화와 쇄신을 어느 당에서 먼저 보여주냐에 따라서 도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깊게 전망하고 각인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여야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당, 야당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좀 포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한중일 대변인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많은 지적들이 받았습니다. 네. 개인의 차나 또 입장의 차는 있겠지만 우리 그 정부가 성과는 있는데 평가가 좀 낮았다라는 좀 지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토론에서 나온 좋은 말씀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이 하는 도민들이 하는 말씀 잘 귀담아서
더욱더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민을 좀 사랑하는 그런 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허소영 대변인님 짤막하게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정치는 수성보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절실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나온 얘기를 더 귀담아 듣고 도전하는 그 마음 속에 도민을 가장 앞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 토론을 듣고 이 현 정부에 몇 점을 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54만 4,980표를 줬습니다. 득표율은 54.2%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이제 1년인데 이런 도민들의 기대가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집중진단 강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